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좋은 소식 기대했던 분들은 좀 실망하는 것 같고요. 야, 원래 그럴 줄 알았다. 이게 보통 만만치 않은 협상인데 어떻게 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에 왔다고 해서 한판에 모든 것을 끝내느냐라고 하는 이야기.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경주 힐튼 호텔로 일단 돌아갔고 오후 6시 30분에 자, 확대 만찬이 있는 그곳에서 과연 협상이 진행되고 마무리가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기대도 빼고 그리고 실망도 동시에 제거하면서 오늘 한미 정상회담 어떻게 봐야 할지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분 모셨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이시면서 경제 전문가이시죠. 환영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대를 엄청 했는데요. 교수님은 굉장히 냉정하게 시장을 차분하게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오늘 회담 결과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우리 정부가 만났다. 우리나라가 풀기 어려운 답이 없는 숙제를 만났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상대를 만났다,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 네. 어려운 국가를 만났다. 어느 쪽입니까? 뭐 세 가지 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상황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여러 가지로 우리 한국 경제가 놓여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탄핵 직후에 우리 한국 경제 상황이 우리 현재 한국 경제 성장률을 0.9%라고 보는데 0.9% 성장률이 전무후무한 성장률이에요. 네. 그러니까 IMF 외환 위기나 팬데믹 경제 위기 같은 경제 위기를 빼면요, 정확히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이 0.8%였거든요. 네. 거의 그때 금융 위기 때 한국 경제랑 비슷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 이제 예.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이 이렇게 화랑 예. 4천을 넘었다 5천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과 네. 또 달리 지금 다른 이제 얘기입니다. 내수 시장은 예. 굉장히 안 좋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그건 이제 정말 또 다른 주제인데요. 예. 실물 경제와 예. 자본 시장은 다른 얘기입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이제 예. 충분히 설명드리고요. 오히려 예를 들면 팬데믹 때도 실물 경제는 무너졌단 말이에요. 실물 경제는 무너졌지만 집값 폭등하고 또 자본 시장, 주식 시장 날라갔잖아요. 이게 괴리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우리 한국 경제 실물 경제는 지금 엄청 어렵습니다. 상황적으로 실물 경제가 어려운 상황 하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소위 대적해야 될 이 소위 대통령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거죠. 예. 기존에 우리가 대해왔던 그 리더랑 또 차원이 다른 리더인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질문 이제 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 이것은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교수님이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중립적 성향의 전문가이신데 이재명 네. 대통령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첫 번째, 저는 이제 한 가지, 일단 서밋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서 첫 번째 멘트가 한국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위대한 국가라고 했었어요. 네. 이것은 어쨌든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빈으로 두 번째 초대받은 유일한 미국 대통령인데 초대받아서 했던 그 표현, 한국을 위대한 국가다라고 표현해 준 것은 어쨌든 우리 한국이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접이나 예후나 이런 것들이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평가라고 또 받아들여지고요. 뭐 여러분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접하셨겠지만 무궁화 대훈장을 받은 유일한 미국 대통령입니다. 자, 한번 이거 잠깐 설명드릴까요? 무궁화 대훈장을 받을 대상은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이거나 영부인이거나. 네. 그러니까 우리 국내 대통령 영부인 혹은 다른 나라 대통령 혹은 영부인, 국왕. 딱 이들만 대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자 마지막, 현재로서는 무궁화 대훈장을 받은 인물인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천마총 신라 금관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극진히 우리가 국익을 생각해서 온정을 다해서 준비를 한 거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 우리 입장에서 우리 한국 경제의 모든 막 강탈과 이런 약탈을 해 나가고 있는 이런 미국 정부에게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렇게까지 해줘서 우리 국익을 경제적인 국익을 지켜내기 위한 온 정성을 다하는 여정이다라고 평가를 해 본다면 또 그렇게 다할 수 있는 건 아닌가. 뭐 그래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다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마음. 자, 그러면 격식은 상호 존중 그리고 양국을 인정하는 이런 분위기가 이제 네. 충분했다라는 것이고 우리도 최대한 예우를 하면서 네. 실제로 이제 정상회담이 공개되는 그 대통령의 모두 발언 환영사에서는 네. 조금 심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 네. 대단하다. 그렇습니다. 세계 평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대한민국에 좀 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현안도 좀 짚었지만 그렇게 이제 치켜 세우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진심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진심보다도 국익을 우선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제 해석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혹여나 대표님과 이렇게 마주하고 예. 있는데, 뭐 어쨌든 마주하고 있는 동안 실리를 우선한다면 대표님께 칭찬도 드리고 제가 대표님이 혹여나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는데 되게 잘생기셨습니다, 미남이십니다라고 하는 것과 네. 대표님 좀 뭐 생각보다 좀 못하네요. 예, 뭐 이렇게 생각보다 하는 거 기대 이해합니다. 뭐 예, 이렇게 라고 한다든지. 얘기하고 예. 이렇게 한 시간을 있는 것과는 제가 받는 대접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실리를 생각한다면 제가 혹여나 대표님이 생각보다 비호감입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예. 미남이십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혹여나 이재명 대통령, 저 어떤 마음이신지는 모르죠, 제가 혹여나. 네, 예. 네,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극진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의 의견을 발언을 하신 것 그거 자체는 사후에 있을 어떤 회담에서 긍정적인 회담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어떤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뭐 저는 이제 기술과 기능의 문제보다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진심을 다해서 네. 한미 양국이 상호 이제 협력과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속마음을 그대로 이제 담아서 이제 발언한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은 사실 좀 네, 하고 네. 뭐 저처럼 평론가야 그거 보고 야 저 뭐 다른 계산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 예. 대통령 진심을 담았다라고 이제 저는 전제를 하고 있고요. 예. 경제 전문가시니까 이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한 가지만 더 예, 예. 코멘트를 더 보태도 될까요? 예, 예. 더군다나 이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 직전에 있었던 정상회담이 이제 미일 정상회담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 일본이 워낙에 엎드렸기 때문에 너무 엎드렸기 때문에 그 상황을 또 감안하면 우리로서는 얼마나 대충 극진히 하지 않는 한 티가 또 안 날 수 있잖아요. 또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 극진히 더 대해야만 했었다라는 생각까지도 저는 참 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이제 풍부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일본 문제도 좀 다루고 싶지만 오늘은 이제 좀 네. 주제를 좁혀서 왜 이제 그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저렇게 했느냐 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던데 다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 돌아오면 네. 그 CEO 스미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는 걸 보니까 네. 자화자찬이 대부분이더라. 네. 미국 아니 4년 동안 그 외자를 유치했는데 나 지금 9개월 만에 1조 달러 다 유치해서 미국 경제 역대 최고의 지금 호황기다. 봤지? 네. 내가 이렇게 지금 잘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다자 협상에서 정상회담은 가지 않고 네. 글로벌 CEO들만 불러 모은 자리에서 저렇게 이제 하는 네.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자,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너무 좋은 질문 주신 것 같아요. 멋있는 질문입니다. 저는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어떤 자리에 가든 그 연설의 대상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3억 5천만 미국 유권자들인 겁니다. 예. 모든 게 정치적인 발언인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첫 번째 발언이 뭐냐면 트럼프 정권이 시작되던 그 첫 번째 주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 갔을 때 세계 지식 포럼에 갔을 때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파월 연준 의장 들으라고 나는 즉각
파월 의장한테 금리 인하를 요구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 세계 경제 포럼에 어울리지 않는 발언을 거기서 해요. 네. 그거는 이제 사실은 3억 5천만 유권자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파월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안 좋다. 금리 인하를 나는 요구할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3억 5천만 유권자 여러분, 경제 안 좋죠. 내가 등장했으니 금리도 낮춰줄 거고 물가도 안정시켜 줄 거고, 이게 정치적 발언인 거죠. 사실은 금리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정치적 발언을 보면 3억 5천만 유권자 여러분 보세요. 지난 기간 동안 전 정부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물가는 물가대로 올랐고, 그러니까 금리는 금리대로 인상했고, 실질 소득이 감소했고, 자산 가치는 쪼그라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많은 국가들로부터 투자를 약속받았고, 그리고 물가는 물가대로 잡고 있고, 금리는 금리대로 인하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는 다 오르고 있고 부자 되고 있지 않았느냐. 이 가치를, 업적을 계속 자기 자화자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정치적으로 지금 유세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이제 그렇습니다. 국제사회에 나와서도 그렇게 한다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예, CEO들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예. 3억 5천만 유권자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 겁니다. 제가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CEO들한테 야, 네. 우리나라 투자에 굉장히 좋은 나라 됐으니까 너희들도 지금 투자 준비하고 있지 뭐라고 하는 느낌으로 전달한 것 아니냐. 뭐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예. 저의 해석은 예. 어쨌든 트럼프를 뭐라고 정의할 것이냐. 저는 이제 정치인이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항상 그 어떤 자리에 가든 2026년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를 의식하고 있다. 네. 항상.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글로벌 CEO 서밋에서 네. 뭘 이야기하느냐면 아니 지금 미국 그 연방 준비 회의 네. 자 이거 금리 지금 너무 높다. 네네. 내가 지금 금리 1%를 지금 낮춰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는. 예. 그래서 보니까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가 4.25%인데 네. 이걸 1%대로 내려야 한다는 또 네. 정치적 압박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또 하죠. 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세계 그 예. 지식 포럼에서도 했지만 네. 오늘 지금 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도 오히려 예. 그 비즈니스 또는 CEO 스밋에서 저렇게 이제 했다는 것도 이제 고도의 계산된 자국 내 국민들을 향해서 네. 그리고 미국 이제 연방 준비 제도죠 거기에다가 아예 압박을 넣는 것까지 그냥 과감하게 이제 결행을 한다. 에이펙이라는 그 기구나 회담이나 대상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인 거죠. 완전 다른 이야기. 예, 예. 굳이 얘기는- 따지면 다자 간에 우리 어떻게 자유무역할 것이며 어떻게 평화를 추구할 것이며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선의의 경쟁을 추구할 것이며 어떻게 새로운 어떤 AI를 중심으로 한 어떤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전혀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냉정한 이런 이제 국익을 놓고 다투는 국제 이제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네. 트럼프와 같은 좀 폭력적인 예. 또는 뭐 좋게 얘기하면 강한 것이고 나쁘게 네. 얘기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네. 이런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주도하는 것 예. 어쩔 수 없는 것이냐 아니면 미국이 원래 가지고 있는 세계 경찰로서 뭐 네. 또는 주도 국가로서 리딩 뭐 컨트리로서 하고 있는 것과 이런 것들이 냉혹한 현실에서 이제 먹히지 않는다. 트럼프 방식대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현실 경제를 다루는 분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세계의 경제 국면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저는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이게 글로벌 경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저는 저를 소개할 때 매년 그 경제 전망서를 발간하는 경제 전망의 저자라고 항상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경제 26년 전망의 하나의 거대한 트렌드를 좀 어려운 편이지만 지경학적 분절화라고 소개를 합니다. 지경학적 분절. 예. 이게 사실은 22년 초부터 등장한 세계 국제 기구들의 공통적인 표현이에요. 지경학적 분절화. 근데 한번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너무 중요한 표현인데요. 200여 개 나라가 하나 각각이 퍼즐이라고 생각하면 그 퍼즐이 똘똘 뭉치는 국면, 지구본을 똘똘 이렇게 뭉치는 국면, 이게 약간 세계화의 모습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지금은 200여 개 나라의 퍼즐이 산산조각 나서 흩어지는 거예요. 분절화되고 예. 흐트러지는 거죠.
이게 파편화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분절화인데 마치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로 이거를 더 퍼뜨리는 거죠. 그냥 가장 대표적인 현상을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다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예를 들어서 관세를 이렇게 높여요. 그랬더니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미국이 관세를 높였더니 정말 의아한 일이 뭐냐면 중국의 수출이 안 줄어요. 네. 우리나라의 수출도 안 줄어요. 일본의 수출이 안 줄어요. 참 재밌는 일이에요. 근데 그 수출액을 뜯어봤더니 대미 수출만 줄고 나머지 수출액이 오히려 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올라가니까 대미 수출은 어쩔 수 없이 줄지만 유럽 지금 철강 알루미늄 관세 때문에 미국 수출이 어려워. 내가 20% 좀 할인해서 유럽으로 수출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유럽이 뭐라고요? 우리한테 보내줘. 땡큐. 예. 그러니까 이게 수출처가 바뀌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들끼리 연대하는 거예요. 그 연대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중국과 인도가 손을 잡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지구본이 흐트러졌다가 세계 주요국들이 다시 합종연행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이게 지경학적 분절화의 모습이거든요. 경자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지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네네. 땅이 정해놓은 뭐 이렇게 이제 맞습니다. 예를 하면 되고 예, 예. 지경학이라고 하면 어떤 단어의 지정학과 예. 경제학이 아, 합성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네. 경제적인 이유까지 그게 합성어가 돼가지고 그 두 가지 이유로 세계가 분절화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지오 이코노미컬이라는 예. 용어가 등장한 겁니다. 22년부터. 그래서 이게 어쩌면 분절화되고 하는 이런 현상 속에 새로운 리더십이 걸맞게 등장한 게 아닌가.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요.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 드려볼까요? 22년 연초에 러우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그때 전쟁이 어떨 거라고 혹시 대표님 생각하세요? 아니 뭐 길어도 6개월, 짧으면 2달 안에 끝난다고 예, 예. 얘기했지 두 달도 아니고 일주일 내에 끝날 거야. 예, 예. 다들 이렇게 예, 생각하셨단 예, 예. 말이에요. 근데 왜 짧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었을까? 저도 그랬었거든요. 양쪽 다 손해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개입해가지고 야 이러면 큰일 난다. 맞아요. 예.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고 예. 또 대부분은 근 뭐 약 40년 동안 전쟁에 익숙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약 1980년부터 약 2020년까지 세계화의 시대였어요. 네. 근데 그 세계화의 시대가 이제 멈추고 다시 전쟁과 함께하는 시대가 다시 온 거예요. 근데 지정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류의 역사는 내내 전쟁과 원래 함께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평범한 전쟁과 함께하는 시대가 도래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지경학적 분절화의 시대인 거예요. 결국 이제 그것이 이제 다자 간의 그 자유무역을 통해서 세계화가 되어서 서로 이익을 보자는 것에서 네. 결국은 각자 도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 도래했고 그렇습니다. 그걸 미국이 지금 주도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국면 하에 다른 리더십이 등장해서 그걸 더 부추기고 있는 새로운 국면이라고 그러니까 지정학자들이 주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생각으로 그러면 트럼프가 뛰어나다 아니면 형편없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양분해서 이분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도 이해가 예, 됩니다. 그렇게 판단하긴 어렵고요. 예. 이건 하나의 결이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결에서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할까를 고민하는 일인 것이지 이게 맞다 틀리다를 논한다기보다는 지금은 어쨌든 과거의 세계화의 시대는 끝났구나. 좀 다른 어떤 접근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니까 어제의 공식과 오늘의 공식은 좀 달라져야겠구나. 그런데 혹시 예. 보이긴 합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통용되었던 네. 국제관계 질서가 예. 깨지면 새로운 질서가 새로운 체계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체제가 네. 그건 뭔지는 보입니까? 무조건 각자 도생, 네, 네, 자국 중심주의 뭐 이런 쪽으로 가지 않아야 한다는 당위만 있지. 네. 그것이 어떻게 그러면 펼쳐질 것인지 누구도 지금 예상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요. 몇 가지 안건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큰 틀에서 방향성을 국가의 방향성을 생각해 본다면 제가
사실 여러 기업들의 그 경영 전략 회의에 많이 참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경영 전략 계획을 계획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저도 드리고 있고 그래서 뭐 삼성그룹이나 SK그룹이나 다 말씀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그 말씀을 공유한 기업 중에 또 SK그룹도 있습니다. 근데 마침 최태원 회장께서 어제 모 방송에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 그러니까 그 회장님의 표현이 무조건 맞다는 게 아니라 예, 예. 한번 공유를 해보겠다는 예, 예. 거예요. 어떤 발언을 하셨냐면 수출만으로는 이제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게 제가 지금 드리는 말하고 결이 같은 겁니다. 수출만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어떤 방식으로든 함께 가야 된다. 뭐 시장이든 내수를 합치든 함께 가야 된다. 이게 이런 두 가지 종류의 발언을 했거든요. 자, 제가 이걸 같이 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요. 지나온 1945년부터 2000년까지 제가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위대한 국가라고 했잖아요. 이 약 100여 년 동안 우리나라가 가장 성장률이 높은 나라예요. 네. 네. 그리고 좀 어려운 표현인데 제가 잠깐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GDP에서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잖아요. GDP 대비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 이게 그 100년 동안 가장 빠르게 증가한 나라예요. 네. 그 두 가지 지표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나라.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쉽게 설명드리면 교역을 통해 성장한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한국이에요. 네. 100년 동안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공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세계화의 시대에 맞는 공식이었어요. 통용되는 공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 공식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내수도 상당 부분 키워야 된다라는 강조를 하나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출도 지금까지의 수출 공식이 미중에만 완전히 의존하는 그 공식이 아니라 다변화라는 주제를 가져가야 됩니다. 반드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대한민국은 그런 새로운 길, 가보지 않은 길을 당연히 잘 만들 것이다. 아니면 우리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그런 것들을 아예 창의적으로 창발성을 발휘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우리가 진입을 해서 세계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세계의 표준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예. 제가 긍정과 부정을 둘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미 그런 질문을 기자들로부터 많이 받아서 한 가지 극찬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경제부총리 100일이 됐다고 여기서 평가를 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의 극찬을 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 어떤 정부도 제시하지 않았던 목표를 제시한 게 있는데 잠재 성장률 3%를 목표로 제시했던 네. 이거는 정말 이거는 극찬을 이거는 그냥 100점 만점에 만점 주고 싶어요. 네. 이런 목표를 제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제가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 의식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논의도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서 그 논의를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네. 여러 방법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오늘 김광석 교수님하고 말씀 이렇게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도 우리 삶에 새로운 영감 같은 걸 줄 수 있다. 우리가 경제 현상을 보면서 내 삶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지? 세계의 흐름은 또 어떤 방향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서 아마 오늘 네. 인터뷰 보시면 굉장히 좀 유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질문을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자, 네네. 그러면 3%의 이제 목표율을 제시했다는 것은 역대 정부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747 이런 게 생각나거든요. MB 때는 7% 경제 성장하자. 뭐 세계 7위 강대국이 되고 국민소득 4만 달러다 7% 성장하자라고 했는데 그 이제 구호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3% 잠재 성장률을 달성해 보자.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은요, 잠재 성장률이라는 단어를 꺼내든 것.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제가 한번 설명 잠깐 드릴까요? 잠재 성장률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잠재 식사량이 있어요. 제가 컨디션이 좋으면 세 그릇도 먹고, 컨디션이 나쁘면 3분의 1도 못 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잠재적으로 저는 식사량이 한 그릇은 먹어요. 그러면 아마도 김광석은 한 그릇은 먹겠지. 이게 제 잠재 식사량인 거예요. 한 그릇. 네.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은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뭐 한 2% 성장하겠지. 그 나라 경제의 산업 구조, 인구 구조, 경제 구조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기대될 만한 성장률. 이게 잠재 성장률이거든요. 근데 그 잠재 성장률이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것.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제시했었던 것은 성장률 그 자체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굉장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올해 성장률 몇 % 올리는 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년 내후년에 쓸 부채 갖다 끌어다가 올해 다 투입하면 되는 거예요. 나쁘게만 얘기하면. 나쁘게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성장률에 취하는 게 아니라 잠재 성장률에 미쳐야 되거든요. 그 나라가. 근데 잠재 성장률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중장기적인 의사결정인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네, 예. 예를 들면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같은 부채를 지더라도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공부하는 데 쓰는 거고요. 대출을 지더라도. 근데 대출 껴다가 지금 뭐 이렇게 막 뭐 먹고 싶은 맛있는 거 막 이렇게 불량식품 사 먹는 게 마치 대출 뭐 적정한 비율인지 모르겠고 예. 약간 이런 게 그런 거거든요. 지금 성장률 끌어올리는 거. 그러니까 지금 성장률은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잠재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고 하는 것은 더 어려운 목표치고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의 진정한 방향성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극찬하고 싶다라고 했었습니다. 예.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제 네.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네. 구체적으로 숫자로 표시되는 목표를 정해놓고 네네. 그걸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만들어 가보자 네. 라고 사회적 공감대를 가지게 되면 네. 그것이 특정한 산업 분야가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도 성장률을 이렇게 촉진시킬 수 있는 수단들이 계속 나와서 이것이 섞이고 또 혼합되면 훨씬 더 이제 좋은 결과를 얻지 않겠느냐. 네. 최선을 다하는 것은 기본이고 오히려 구체적인 숫자로 표시되는 목표를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이제 다시 조금 돌아가서 자 트럼프는 이렇게 이제 상대하기 어렵고 대한민국은 그래도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뚜벅뚜벅 제 갈 길을 가는데 네. 오늘 혹시 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네. 우리는 그렇게 충격을 받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고는 보십니까? 자, 우리는 항상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자, 두 가지 선택지인 거예요. 큰 틀에서. 그러니까 안 좋은 선택지라도 협상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쏙 마음에 드는 그 선택지를 협상할 것인가? 근데 안 좋은 선택지를, 안 좋은 협상을 협상하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3,500 극단적으로요. 네. 3,500억 달러를 투자하지 않고 관세를 물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 실제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물론 그로 인해 나타나는 안보적인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상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잠깐만 한번 생각은 해보자고요. 예. 그러면 3,500억 달러를 지불하지 않고 관세를 물어요. 대신 이런 방법이 있죠. 그 3,500억 달러를 대신에 우리 기업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걸 보존해 주는 거죠. 예. 그러면 가능한 거잖아요. 보조금을 아예 그냥 그렇죠. 그만큼 주자. 예를 들면. 예. 근데 그로 인해 나타날 한미 간의 관계와 뭐 안보나 그 밖에 여러 후폭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선택지는 어렵다고 보는 거잖아요. 네. 현재는. 그리고 두 번째 너무 극단적인 상황인데 또 그렇게까지를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면. 근데 지금으로서는
3,500억 달러를 두 가지입니다. 3,500억 달러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뭐 예를 들어서 일시불로 요구한다. 근데 자,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분들의 오해가 우리나라에 현재 갖고 있는 외환 보유액이 4,200억 달러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요구하는 요구액이 3,500억 달러니까 그러면 이게 정확히 계산하면 84%예요. 근데 왜 이게 언론에 돌았느냐? 외환 보유액이 3,500억 달러를 지불할 능력이 있다라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닌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이거 오해를 제가 풀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3,500억 달러를 내는 게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낼 수도 없어요. 네. 왜 그러냐? 4,200억 달러 중에 4.4%를 제외하면 다 유가증권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금성은 4.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외환 보유액을 갖고 3,500억 달러를 일시불로 지불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유가증권이니까 채권을 팔아서 주거나 이래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일시불로 줄 수 있는 성격의 돈이 아닌 겁니다. 예, 일단 아닌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일단 아닌 거고.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은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미 투자를 단행할 때 우리 한화를 갖고 있거나 한국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야, 한국에서 미국에 이만큼 투자하면 한국이 흔들릴 거 아니야. 그러면 나 단기 외채 투자했는데 이거 빼고 싶어. 이게 돈이 빠져나가면요. 그때 약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절대 반복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것. 그게 외환 건전성이 흔들리거든요. 네. 그 외환 건전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이 외환 보유액인 거예요. 네. 예. 그게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의 개념은 안전판인 거지. 3,500억 달러를 지불하기 위한 수단이 외환 보유액이 아닌 겁니다. 예, 예.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3,500달러를 이제 미국에서 끝까지 고집하는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절대 받을 수 없다. 네. 여기에서 이제 세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관세 25% 내자, 국가에서 보조금 지급하자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합하지 것이고, 않다. 예. 두 번째는 그러면 3,500달러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네. 우리 기업이 투자하는 1,500억 달러는 네. 일단 인정을 해주고 네. 나머지 2,000억 달러를 1년에 한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를 장기 분할 방식으로 하되 네. 돈은 벌면 같이 나누자. 뭐 이제 네. 이렇게 지금 하는데 네. 트럼프는 절대 안 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트럼프는 그러면 절대 안 돼라고 고집을 피웁니까? 자칫 잘못은 우리나라 망할 수 있는데 트럼프 때문에. 네. 자, 이 부분 한번 설명드릴게요. 통상.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너무 생각 없이 3,500억 달러를 결정한 거 아니야? 꼭 줄 수 없는 돈을 왜 3,500억 달러를 결정했어? 라고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원래 통상적인 금융거래, 국제 간의 금융거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원래 3,500억 달러를 입금시켜주는 방식이 아닌 겁니다. 원래는. 네. 그게 아니고요. 자, 미국 예를 들어 재무부 계좌가 있잖아요. 3,500억 달러 계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면 3,500달러 계좌를 만들어주면 뭐가 발생합니까? 이자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하는 거냐면 그 발생하는 이자를 우리가 납입하는 방식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그러면 매년 발생하는 이자가 있는데 그 이자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 한 10조에서 12조 정도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금리로 따지면 그러면은 예. 한번 보자.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한 500조 정도 투자를 해줘야 되니까. 네네. 아까 한 12조 그랬습니다. 예. 제가 계산을 했었던 거. 한 하여튼 2, 3% 정도 예. 금리가 이제 생긴다는. 그래서 매년 투자에 따른 수익이 나오니까 그게 조금씩 상환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이자 상환액이 줄어들겠죠. 뭐 그렇게 하는 방식인 거예요. 원래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3,500억 달러를 결정했었던 것인데 지금 그게 아닌 것이 된 거죠. 예. 이제 트럼프의 요구 사항은. 그래서 저의 의견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의 의견은 이게 100억 달러씩 매년 뭐 입금하나 우리가 원했던 뭐 보증식으로 하나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3억 5천만 유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거봐라. 내가 관세 전쟁 정책 이렇게 도입했더니 EU, 일본, 한국이 이만큼이나 투자를 내가 해오지 않았느냐. 결국 결과적으로는 얼마를 투자를 유치받았지 않았느냐.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3억 5천만 유권자들로부터의 정치적인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투자를 단행할 것인지는 덜 중요하다. 네. 그래서 협상의 딜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까지도 생각을 해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지금 경제부총리께서도 그렇고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매년 줄 수 있는 그 돈의 규모가 대략 한 150달러. 150억 달러. 150억 예, 달러로 현재 추산하고 있으니까.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뭐 적어도 한 250억 달러, 400억 달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 상황하고 다른 게 일본은 소위 말하는 기축통화국이고 경제 규모, GDP 규모, 1인당 GDP가 우리가 역전한 거죠. 인구로는 우리보다 2배가 더 많은데요. GDP 규모로는 2.7배예요. 3배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하고 기축통화국인 거예요. 6대 기축통화국 중에 하나입니다. 기축통화국 순위로는 3번째죠. 혹시라도 대한민국이 이제 한미 간에 통화 네. 스와프를 하고 예. 또 우리 돈도 좀 기축 통화로 좀 인정해달라. 미국이 우선 인정해주면 다른 나라도 다 이렇게 받아들일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이제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면서 뭐 3,500달러에 대해서 필요하면 미국이 마이너스 통장 쓰듯이 네. 대신 그 뭐 우리 돈 맡겨놓고 계속 뭐 돈 더 찍어내면 되니까 네네네. 그런 방식도 극적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것은 검토할 수가 없는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저도 그런 부분을 사실 많이 기대했었는데요. 네. 현재로서는 제도적으로 그러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예. 돼요. 현재로서는. 그러면 미국은 실제로 한국한테 그럼 돈을 3,500달러 투자를 해달라 그러면서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뭐냐 너희들이. 그리고 이제 한국 기업들 투자도 1,500달러까지 하는데 조선, 방산, 원전 다 가져가서 자기 나라 이제 제조업 중에서도 굉장히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유치시키고 한국 기술 전수 받고 하면서 네. 꼭 먹고 알 먹고 국물까지 다 먹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요. 일단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전례가 EU와 일본입니다. EU와 일본이 무역 협상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은 공공주도예요. 정부가 돈을 주는 방식이에요. 근데 EU는요, 민간주도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우리도 민간주도로 투자하되 정부가 소위 보증 쓰는 방식, 우리 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이나 이들이 보증을 서주고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단행하는 방식, 그런 식으로 단행한다면 이게 극적으로 무역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단행하면서 기술 교류도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밸류체인이 미국에 완성되는 거잖아요. 미국이 계속 극찬하는 게 오늘도 연설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반도체 밸류체인이 미국에 완성된다. 자동차 밸류체인 미국에 완성된다. 조선업 밸류체인도 미국에 완성되지 않느냐.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내가 만들어내고 있지 않느냐. 네. 그걸 강조하고 있는 만큼 결국 돈만 오면 완성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업의 기술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우리로서는 공공주도, 일본식 모델을 가져가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EU식 모델로 무역협상을 체결한다면 우리 측의 요구도 상당 부분 들어주고 미국 측의 요구도 들어주고 상당 부분 또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협상을 이렇게 횟수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매우 세부적인 사항까지 계속 조율을 하면서 어찌됐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결론을 내자. 네. 양쪽 다 그런 이제 필요성을 인식하고 했는데 네, 결국 거기에 이제 이르지 못했습니다. 네, 솔직히 이야기해서 예, 트럼프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대한민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네. 안을 냈을 것 같은데 네. 트럼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저는 직감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 뭐라고 얘기한 적이 있냐면요. 예를 들어 깡패가 나타났어요.
저보고 돈을 달래요. 근데 있는 돈을 다 보여줬어요. 네. 얘를 배를 짠다고 표현하잖아요. 예. 배를 째서 있는 돈을 다 제시했어요. 있는 돈이 다 제시했더니 10만 원이에요. 예. 근데 자꾸 100만 원 달래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우리가 줄 수 있는 돈이 150억 달러라는 거잖아요. 예. 1년에. 그러니까 그거밖에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데 그 이상을 요구한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협상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혹시 또는 이제 이번 정상회담에서 정리가 안 되면 네.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도 보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양쪽에서 지금 보는 피해가 너무 크니까 예. 결국에는 연말 전에는 어떤 식으로 타결을 볼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좀 장기화될 소지도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장기화되면 우리가 더 낫습니까? 아니면 좀 더 안 좋습니까? 어떤가요? 근데 굉장히 재밌게도요. 예. 재밌는 말씀 드릴까요? 2018년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올렸을 때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을 못했을까요? 했을까요? 했습니다. 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위안화 가치가 떨어져서. 예. 떨어져서인지 위안화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려서. 그래서 환율 전쟁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재밌게도 지금 언론에서는 원화 가치가 종이 조각이 됐다 뭐 이렇게 자꾸 언론에 나오는데 원화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말로 수출해서 이익을 더 많이 버는 예,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만 달러가 강세인 거예요. 예, 예. 다른 나라들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예.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달러가 강세인 거예요. 예. 우리 대표님 입장에서도 유튜브 채널이 달러 기반으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매출액이. 예, 예. 그러니까 달러 매출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최대 수입을 벌고 있잖아요.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이렇게 지금 체결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원화 가치가 절하되고 있는 건 맞아요. 예. 절하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 기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은 상대적으로 또 피해를 좀 덜 보는. 네, 이 관세가 올라가도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이걸 상쇄시킵니다. 환율로서. 자, 물론 이제 수입 물가에는 또 이제 그 환율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좀 불리하긴 하지만 그럼 네. 이렇게 질문을 하면 돼요. 상쇄됩니다. 예. 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예전에는 1,100원, 1,200원대에 네. 수출을 하다가 지금 원화가 평가절하가 돼가지고 네. 사실은 이제 이익률로 따지면 한 200원 이상의 네. 일종의 환차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200원 정도면 비율로 따지면 20%가 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야 관세 너 25% 가져가라 네. 라고 하더라도 크게 타격이 없을 수도 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고환율 시장이 유지가 된다면 뭐 그렇게도 접근할 수 있습니까? 그건 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좀 명확하게 더 말씀드릴까요? 예. 자, 이 수출입 거래에서 사실은 관세는 누가 내는 걸까요? 관세는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하잖아요. 원래 소비자가 내야 되는 것이지 아니요, 않습니까? 관세는 정확히 말하면 수출 기업이 냅니까? 수입업체가 내는 겁니다. 소비자가 수입업체. 내는 게 아니라 예, 예. 수입업체가 내는데 수입업체가 내니까 그것을 가격에 반영할지 말지를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 오겠죠. 네. 그죠? 수입업체가 일단 내야 돼요. 네. 근데 수입업체가 내니까 수출업체한테 야, 너 가격 떨어뜨려야 수입해 줄 거야 이러겠죠. 그러니까 되게 재밌게도 지금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가격을 이만큼 떨어뜨려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자동차 수출업체들이 이거는 팩트입니다.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가격 마진 폭을 줄여가면서 수출하고 있는 거예요. 관세가 올라가면서. 근데 우리나라는 환율이 올라가니까 네. 상대적으로 가격을 안 떨어뜨려도 그냥 그대로 수출해도 되는 거예요. 마진 폭을 안 줄여도 되는 거예요. 그 견딜만 한 거네요. 그렇죠. 예. 이 관세율이 올라가도요.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 이거는 이미 미란 보고서 지금은 스티븐 마이란이라고 하죠. 지금 미국 1930년 이래로 현대식 경제사에서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과 이 연준 위원을 겸하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죠. 스티븐 마이란. 11월에 스티븐 미란 보고서에서 냈었던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이 스티븐 미란의 그림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일들이에요. 거기에 나왔던 그 보고서에도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미 2018년에도
관세 전쟁을 펼쳤더니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이 관세를 완전히 무마시켰다, 상쇄시켰다. 그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예.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환율이 네. 누군가의 개입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네. 고환율을 계속 그러니까 평가절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도 혹시 분석하십니까?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은 어쨌든 약달러를 원해요. 이건 굉장히 재밌는 일인데.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최고 강달러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요 약달러를 원하고요. 그리고 실제 약달러입니다. 약달러임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1,450원에 근접하다는 얘기는 지금 원화 가치가 그만큼 평가절하돼 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한국이 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대체 이 결렬될까? 지금 방금 논의했던? 네. 아니면 굉장히 나쁜 방식으로 협상될까? 이게 모르잖아요. 이 모르는 걸 불확실성이라고 하잖아요. 불확실성이 앞에 있다 보니까 원화 가치가 이렇게 절하돼 있다고 외환시장에서 평가할 수 있겠거든요. 바로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부러 평가절하했다라고 저는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의견을 드린다면.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한미 간의 협상이 장기화되는데도 오히려 네. 견딜 만한 체력을 확보하는 것은 맞다. 그러니까 수출이라는 면에서는 예. 수출이라는 면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네. 예. 근데 반면에 이 강달러 현상 혹은 원화 가치 약세화 현상이 다른 면에서는 또 부정적으로 작용되는 부분들도 물론 있겠죠. 예를 들어서 수입 물가를 자극한다든가 부정적으로 작용되는 면들은 물론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수출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전혀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의 본색 또는 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습니까? 한국도 협상을 끝내기가 만만치 않고 네. 미국도 쉽게 물러설 것 같지가 않다. 그러면 장기전 체제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에서 외환이 왔을 때 사실 네. 대한민국은 늘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 내면서 대응하자라고 하는데 네. 이런 건 어떻습니까? 국내에서 이제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간에 엄청나게 원수같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 좀 제쳐놓고 네.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좀 한 목소리를 낸다는 분위기는 좀 느끼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한미 관세 협상, 무역 협상도 똑같다. 정치판의 저는 너무 싸우고 있어서 속상해 죽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왜 이렇게 저는 정말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싸우는지 모르겠는데 네. 너무 아쉬워 죽겠습니다. 정말. 그래요. 왜 이렇게 반미냐 반중이냐로 예.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미 이쪽 진영과 이쪽 진영이 결과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예, 예. 잘했다 못했다 결과를 내려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국힘은 차라리 이 정부가 망하길 바란다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는 그 정권 하에 살더라도 네. 정부는 성공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누구를 찍든 지지를 했던 이런 것들은 좀 아닌데 최근의 정치적 상황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 안타깝습니까? 양쪽 다 책임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양쪽 다 책임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게 네. 어쨌든 나라를 생각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이게 하나로 우리 IMF 외환위기 때처럼 뭔가 이렇게 똘똘 뭉쳐져서 같이 이걸 극복해 나가는 그런 방향성을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속보 들어왔는데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예고돼 있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장소가 어딘지 시간도 나오지 않았는데 내일 부산에서 미국과 중국 정상이 회담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소식이 들려오네요. 네. 장소나 시간은 아직 공개하지 않는데 그것은 뭐 세부 의제가 좀 남아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보안 문제가 보안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 부산에서 열린다. 그러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는 전 세계에 있는 이제 그 정상들이 모이는데 네. 어쨌든 경주, 부산 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분위기인데 북한과 미국도 뭔가 좀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은 조금 물 건너가는 분위기여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까지 좀 있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엄청나게 부푼 희망 기대를 가지고 좀 끝장을 보자라고 했는데 끝은 일단 나지 않는 것 같고 장기화로 좀 가는 것 같다. 네.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도 판문점이든 아니면 평양에 갈지도 모른다. 원산 갈마지구까지 가서 아예 거기에서 막 대규모 투자에 대한 뭔가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고 온 것 같은데 네. 결국 이게 이제 다 깨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상황을 우리가 이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에이펙을 계기로 좀 우리가 돌파해 나갈 것인지 좀 한번 전망과 좀 조언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 의견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26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한국과의 무역 협상도 결론을 내야 됩니다. 성과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오랫동안 질질 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카드를 끌어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의 어떤 삼국 정상회담을 자리를 만든다든가 뭐 그런 것을 교두보로서의 뭔가의 역할을 하나 하면서 그러면서 무역 협상의 딜을 또 조금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든다면 더 이상 더 좋을 것이 없는 그런 결과를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좀 해보고 싶고요. 첫 번째. 예, 예. 또 얼마나 길게 할 수 아니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한 잘 가지 듣고 싶습니다. 예. 거의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코멘트를 해드린다면 이 모든 게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서 모든 자산 가치를 끌어올리는 여정이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디베이스먼트라고 합니다. 네. 계속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유동성을 퍼붓고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금리를 인하하고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서 3억 5천만 유권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 집을 갖고 있든 금을 갖고 있든 주식을 갖고 있든 코인을 갖고 있든 어떤 형태로 자산을 갖고 있든 다 부자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야 표를 얻는 거예요. 예. 공화당의 승리로 만드는 거예요. 대신 유동성 장세를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다만 유동성 장세를 끌고 가지 못하게 만드는 변수가 하나 있는데 만약에 중간에 유동성 장세를 가져가다가 인플레가 발생한다면 물가가 치솟는다면 물가 상승률이 갑자기 5, 6%를 찍는다면 예. 이거를 계속 이어갈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인플레를 막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뭐를 하냐면 미중 간의 합의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예. 왜? 미중 간의 합의를 하면 중국으로부터의 생필품을 저렴하게 다시 수입합니다. 그러면 물가를 완전히 잡을 수 있어요. 갑자기 26년 물가를 완전히 잡습니다. 그럼 물가는 물가대로 잡고 유동성은 유동성대로 퍼붓고 그럼 중간선거 전략으로서 부자 되게 만들면서 물가 잡죠, 금리 잡죠, 자산가치 끌어올리죠. 이게 중간선거 전략입니다. 자 그렇게 그러면 미국에 가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비슷하게 커플링 현상. 그렇습니다. 자산 가치는 올라서고 물가는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네. 이런 그런 전 세계가 초호황을 누릴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초호황이 아니라 실물 경제적으로는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데 예. 예,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게 세계 경제는 저성장인 겁니다. 실물 경제. 실물 경제는 우리 먹사니즘이에요, 지금. 먹사니즘. 네. 우리 예를 들어서 자영업 매출액 뭐 이런 거, 우리의 소득, GDP 이건 저성장인데 자본시장, 자산시장만 지금처럼 유동성 장세가 계속 지속되는. 실제 내 소득은 가처분 소득은 크게 늘지 않더라도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니까 네. 다 부자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처음 화두로 말씀드렸던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 성장률 0.9% 최악인데 코스피는 4천을 찍었잖아요. 네. 최고치잖아요. 마치 이런 것처럼 전혀 달리 실물 경제와 자본 시장이 움직이는 이런 현상이 26년까지 지속될 거로 가정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트럼프의 바로 선거 전략인 겁니다. 네. 그 의지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야, 그런 말씀 들으니까 제가
교수님 모시고 자주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현상만 보거나 이것이 이렇겠다라고 막연하게 이제 추측하고 지금 다 트럼프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다. 세계 시장도 그렇게 이제 예.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네. 지금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따라가는 나라는 망할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는 그 지금 일종의 궤도를 수정할 마음이 없다라고 네. 볼 수. 이걸 이른바 에브리띵 랠리라고 하잖아요. everything rally. 모든 게 다 오르고 있다고. 모든 게 다 오르고 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예. 사실 모든 게 다 오른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오르는 거예요. 예. 돈의 가치만 떨어지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버티고 한국 경제를 좀 제대로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집값 안정 문제, 경제 성장은 좀 이루어야 되고 물가도 좀 잡아야 되고 가처분 소득도 좀 늘려야 하는데 네. 이런 여러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신의 한 수 같은 거 나올 수 있습니까? 뭐 굉장히 어려운 과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선택의 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의 정책 목표를 집값 안정으로 둘 것이냐, 주거 안정으로 둘 것이냐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집값 안정으로 둘 것이다라고 할 거면 사실 어쩌면 이런 정책으로는 이 규제 정책만으로는 그 목표를 이루지도 못하고 많은 또 유권자들의 원성만 사게 될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안 좋고 목표 실현도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국토교통부의 목적 자체가 집값 안정이 아니라 주거 안정입니다. 네. 서민의 주거 안정.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구체적인 이야기 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여튼 이제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네네. 해법과 관련돼서 처방과 관련돼서는 네. 여러 이제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안정을 시켜서 자산은 유지시켜 주되 경제는 좀 더 활력을 가져야 한다 이런 것인데 오늘 김광석 교수님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강순영 선생님 와주셨고요. 친숙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자 이제 경주 에이펙 이벤트로 시작해서 아시아 무역 중심이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높이 평가해주고 계신데 항상 강순영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스픽스가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와 함께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보험 상품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자동차 보험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적정한 금액으로 혜택 제대로 보고 있는지 없는지 혹시라도 전국에 31개 보험회사의 가격을 제대로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약 갱신을 할 때 어떤 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1644-1226인데요. 1644-1226 전화하셔서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와 그리고 스픽스가 함께하는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상담 코너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팔메토 광고입니다. 6개월 전에 광고했는데 완판 행진이 이어졌던 건데요. 한 달치를 드리는데 39,900원. 아닙니다. 알고 보니 3개월치를 드리는데 39,900원에 드리는 더블 소팔메토 옥타코사놀 상하제약에서 만든 제품인데요.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제대로 된 가격 경쟁력 가지고 있는 더블 소팔메토 옥타코사놀. 자, 전립선 관련해서 필요하신 분들 드시면 좋은데 저는 먹어보니까 상당히 좋았습니다. 요즘 밤에 숙면 취하는 것도 아마 소팔메토 먹고 나서 그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김광석 교수님 모시기로 하고 여러분 스픽스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155만 구독자 만들어주신 여러분 정말로 응원과 격려 잊지 않겠습니다. 항상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요? 하여튼 아주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 제가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사드리면서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애청자 전용 상품을 만들었는데 자동차 보험 또한 보험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보장이 돼 있는지 다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하고 즉시 비교 견적해드리는 1644-1226 자신 있다 비교하라. 저희가 스픽스 애청자 전용 상품으로 만든 만큼 1644-1226을 전화 주셔서 꼭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격려 그리고 혜택 돌려드리겠습니다.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드디어 2차 앵콜 공동구매 상하제약 더블 소팔메토 옥타 구사놀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유난히 피곤하고 쫄쫄쫄 흐르는 남자의 계절이죠. 그래서 남자를 깨우는 더블 소팔메토 옥타 구사놀. 소팔메토의 로르산이 80mg이고요. 옥타 구사놀 20mg, 아연 8mg으로 지금 3개월분 39,900원이고 마지막일지 모르는 2차 앵콜 공동구매로 남자들이여 깨어나라! 지금 바로 스픽스몰.